김현정의 뉴스 쇼. 천안함 추모식에 매년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쓴 글이랍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를 일절 거부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천안함 8주기 추모식에 참모들을 보냈습니다. 천안함 희생장병에 대한 추모의 의미죠. 물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천안함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려는 그런 의도라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가 지금 꼭 해야 할 일은 옥중 정치가 아니라 옥중 조사입니다. 오늘 아침 또 하나 유감스러운 건 미세먼지 뿌연 하늘이죠. 나흘째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외교부는 지난 1월 중국 측에다가 미세먼지를 줄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중국 측은 그 미세먼지가 우리 거라는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 답을 했다죠. 위성 사진이 증거고 바람의 방향이 증거고 콜록거리는 우리 국민 모두가 증거인데 무슨 증거를 더 대라는 건지 참 머리를 맞대도 모자를 파네. 아니라는 발뺌 그만했으면 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소식 베이징부터 가야겠어요. 네, 베이징 찾은 북한발 1호 열차입니다. 간밤에 들어온 소식인데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극비 방문했다. 이런 소문이 막 퍼지는 겁니다. 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를 했는데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방중 자체는 사실로 보이는데요. 누군가 가긴 간 거예요. 네, 이른바 북한의 1호 열차가 어제 삼엄한 경비 속에서 베이징역에 도착하는 모습이 포착됐거든요. 녹색 차량에 노란색 줄무늬가 있는 20일량의 이 열차는 지난 2011년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했을 때 탔던 바로 그 열차와 유사합니다. 일단 열차가 도착을 했고. 네. 또 베이징 인민대회당 주변에서는 주중 북한 대사관 번호판을 단 차량 행렬도 목격됐는데요. 동선으로 보면 북한 측 인사들이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측 인사와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중국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게 아니라면 동생 김여정이 중국을 찾은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중국 외교부 측은 이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다고만 밝히고 있네요. 사실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 김정은, 김여정급이 중국을 방문했다는 거는 예사로운 일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현재 북중 관계가 원만하지는 않거든요. 않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질서가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북한으로서는 그래도 혈맹이었던 중국을 찾아서 서로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난 2000년에 그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서도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해서 장점인 주석과 회담한 사례가 있죠. 그렇죠.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과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는 의지 아닌가. 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김정은일 가능성도 적지는 않다는 지금 분석들 나오고 있어요. 네, 김정은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생방 중이라도 더 전해드리도록 하죠. 다음 포인트 뭡니까? 네, 자동차 내주고 철강을 지킨 한미 FTA입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의 결과가 공개가 된 겁니까? 네. 막판 이슈가 됐던 한국산 철강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관세 폭탄은 피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한국은 지난 3년 평균 수출량의 70%에 한해서는 면제 조치를 받아낸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 분야에서는 양보를 해서 한국산 픽업 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 그게 2021년 철폐될 예정이 있는데 그 시점이 2041년으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이를 포함한 협상 결과를 받아하는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한 결과다 이렇게 자평을 했네요. 하나만 짧게 볼까요? 네, 트럼프의 또 다른 여성들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여성의 폭로가 미국 정가를 뒤흔들고 있어요. 네, 스토미 데니얼스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전직 포르노 여배우인데요. 예.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서 지난 2006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성관계를 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네요. 이후 그런 사실을 공개하려 하자 또 협박까지 당했고 결국 돈을 받고 비밀 유지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백악관은 이에 대해 지금 아무런 입장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여기까지 전해드리죠.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는 협상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6월 동시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 준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좌파 폭주를 막는 국민 저항운동을 할 것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어제 발의가 됐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간 겁니다. 늦어도 5월 24일까지는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국회가 5월 4일까지 자체안을 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황이 달라지죠. 5월 4일은요. 지방선거일에 개헌 동시투표가 가능해지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까지만 국회가 개헌안 내다오. 그러면은 청와대는 청와대안을 포기하겠다. 이게 지금 청와대 입장입니다. 그럼 5월 4일까지 국회는 국회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일단 한국당은요. 청와대 개헌안 자체도 반대고 이방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하는 자체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당 입장은 어떨까요? 오늘은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침 지금 민주평화당은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에 만드는 협상에 들어간 상태죠.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연결합니다. 조배숙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네. 청와대가 던진 개헌이란 공이 온전히 국회로 넘어온 건데 이 공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 공이 그 국회에서 잘 해결이 돼서 다시 또 그 국민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공이 국회에서 잘 회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웃음을 띠면서 난처해하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단 말씀이세요? 이게 국회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데고요. 예. 그런 현실을 직시하고 좀 더 열린 자세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 기회를 잘못하면 놓칠 수 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 국회 주도 개헌안 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어요. 집권 여당인 만큼 야당을 설득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민주당도 더 적극적이었어야 된다. 그렇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또 아니 이미 제1야당의 그런 입장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당은 근데 뭐 당론조차 내놓지 않고 있었다면서요, 여태. 그런데 이제 가장 그 자유한국당 입장은 뭐였냐면 6월 13일 동시선거를 반대를 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적성을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설득해낼 몫이 여당이었는데 여당도 더 적극적이지 않았고 자유한국당은 아예 6월 13일에는 안 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손 놓고 있었고 이래저래 막혀 있었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여당은 청와대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당도 자기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좀 설득을 해서 물빛 작업도 하고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럼 조 대표님. 우선 민주평화당의 생각은 우리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동시 개헌 투표했으면 좋겠다. 일단 이건 맞습니까? 예, 좋지만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바람의 문제고 현실은 어떤가를 생각했을 때 그렇죠. 5월 4일까지 국회 자체안이 나오면 청와대가 청와대안을 접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5월 4일까지만 나오면 법적으로. 5월 4일까지 열심히 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힘들어 보이세요? 저는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개헌이 상당히 그 광범위한 부분을 지금 손질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그러면 이 내용에 있어서 부딪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더라고요. 그 권력 구조죠. 제일 핵심은 중요한 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반성, 이 폐해에 대해서 이 권한이 굉장히 막강한 겁니다. 행정부의 권한, 정부에서 법률안도 제출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정부가 짜옵니다. 이거 엄청난 권한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그 대통령제,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와대에서는
4년 연임 대통령제로 바꾸는 안을 지금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은 이걸로는 안 된다 이쪽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18대 국회부터 계속 논의를 해왔었죠. 예. 그래서 그때 야당들은 되게 의원 내각제, 이원조 집정부제 이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입장이었었죠. 대부분 의원들이. 그런데 지금 이제 4년 연임제를 하는데 그렇다면 좋다. 요새 급격하게 의원 내각제로 바꾸기가 힘들다고 하면은 최소한 안전장치를 하자. 국회에서 견제한. 그래서 총리는 국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하자. 이겁니다. 추천 정도면은 오케이인 건가요? 아니면은 아예 그 자유한국당 주장처럼 국회가 선출까지 해야 된다, 총리를 이쪽까지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안은 이렇습니다. 거기는 국회가 선출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유한국당 저희 안은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총리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선출이겠죠.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대통령한테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불가능하지는 않죠. 그러나 정치 상황상 저는 대통령이 그걸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제적의 2분의 1이 추천했는데 거부하기 어려울 거다.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 저는 이 국회의 지지를 얻는 총리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저는 견제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무총리가 이제 장관도 추천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국무총리가 대청권은 있지만 사실 형식적이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청와대와 여당에서 왜 반대를 하는가 들여다봤더니 국민들이 국회를 믿지 못한다. 여론조사를 해봐도 국회에다가 그런 권한 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답을 하시더라. 그렇게 많은 권한을 국회 쪽으로 넘겨줄 수 있겠느냐. 제왕적 대통령제도 문제지만 지금 국회에다가 그렇게 권한 넘겨주는 거는 더 걱정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들도 일을 하다 보면은 이 법안 예산 부분에 있어서 행정부가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성할 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있는, 저는 그나마 어떤 절충점,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걸 지금 여당과 한국당이 동의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쪽이 다 지금 극단에 있기 때문에 만약 두 당이요 국무총리 추천제를 받는다면 그 정도로 국회 합의를 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자, 이렇게 되는 안의 타협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타협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세요. 5월 4일까지. 그런데 저는 이제 아마 자유한국당이 6월 13일 날 그 지방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그러니까 지금 내용도 내용이지만 6월 13일에 동시 투표 자체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상황에 있어서 5월 4일까지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국당의 장외투쟁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국당은 다른 야당도 같이 여기 투쟁에 동참해라, 함께 공조하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지금 이렇게 투쟁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정말 이게 이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 가장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정말 알겠습니다. 개헌에 저로의 기회를 맞았는데 저는 이렇게 가야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외투쟁은 아니라고 본다. 아무튼 국회에서요, 지금 원내교섭단체, 그러니까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세 당이 개헌 협상에 들어가기로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 여기 빨리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공동교섭단체 꾸리는 거, 그 협상을 서둘러야 될 텐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논의 중이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됐죠. 근데 지금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위기는 좋은 건가요? 분위기는 좋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공동교섭단체의 초대 원내대표가 있어야 되고 또 교섭단체 명이 따로 있어야 되죠. 민주평화당, 정의당 합쳐가지고 민주평화, 정의당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나와야 되는데 정의당 측에서는 초대 원내대표는 우리가 맡아야 된다.
교섭단체 이름도 정의와 평화의 의원 모임. 그러니까 정의를 앞에 놓고 정의와 평화의 의원 모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협상 단계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조금 그 일방의 주장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협상이라는 게 일방적인 건 없잖아요. 그리고 협상 당사자들이 각각 속한 이제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다가 보니까 저는 이제 강조하는 지점이 좀 다르게 표현되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뭐 그 정도면 조율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를 우리가 하고 하나는 정의당이 갖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전부 다 저희들도 정의당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또 저희들도 똑같이 저희들 입장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죠. 똑같이. 초대 원내대표는 네네. 우리 교섭단체 이름은 지금 평화당에서 어떤 카드 갖고 있습니까? 거기는 이제 정의와 평화지만 저희들은 일단 평화와 정의. 정의와 평화냐 평화와 정의냐 지금 어떻게 보면 소소한 것 같지만 또 이게 당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이게 또 협상의 왜냐하면 다 각자 속해 있는 정당의 입장에서 맞아요. 다들 할 얘기가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만약 의견 조율이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 이 뭐 교섭단체 구성을 백지화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저희들은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처럼 막 으르렁거리다가도 선거구 쪼개기 야합에는 또 이해관계가 일치하니까 또 야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그런 자기 이익을 우선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치 있는 그다음 개혁연대를 이루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언제쯤 출범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아마 이 협상을 또 너무 오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3월 말경에는 좀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일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개헌 협상이 지금 이제 시작됐고 그 올해 지체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마무리 목표. 그런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조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스크 안 하고 오셨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네요. 무슨 배짱이십니까? 이 마당에? 근데 왜냐하면은 야외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 차에 곧바로 집에서 나와서 차에 타고 바로 실내로 또 들어오니까. 그게 위험하답니다. 어제 기사 못 보셨어요? 그게 그렇게 위험한 생각이래요. 잠깐은 괜찮겠지 하는 그것부터 고쳐야 된다. 그러던데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사 쫙 해오셨다면서 마스크를 안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행간. 2015년 이후 최악의 미세먼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특별한 행간을 준비해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좀 Q&A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오늘 예보부터 좀 알려주세요. 지금 문의 문자가 많이 들어와요. 어제 오전 한때 그 1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을 웃돌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굉장히 미세먼지가 강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나쁨 수준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수도권이나 강원 영서, 대전, 광주, 전북, 영남 이곳은 나쁨이고요.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어제는 안개까지 더해져서 정말 그렇죠. 아침이 훨씬 더 심했어요. 공포 재난 영화 같았거든요. 오늘은 그래도 그보다는 조금 나요. 하지만 여전히 나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부터 미세먼지 기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건 이제 참고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미세먼지 기준에서 우리가 보통 나쁨이라고 하면은 이러면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나쁨 기준이 이 50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무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1m 크기 방에 미세먼지, 먼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 방에다가 먼지를 쫙 끌어모았을 때 그 안에 얼마나 먼지가 있는지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그게 50 마이크로그램이었거든요. 기준이. 50 마이크로그램에서 100 마이크로그램까지가 나쁨,
101 마이크로그램부터 매우 나쁨 이렇게 됐었는데 예. 오늘부터는 나쁨 기준이 36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강화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더. 이 기준을 강화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선진국에서 한 30 마이크로그램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우리는 그보다 훨씬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쁜 날, 매우 나쁜 날이 더 많아질 수 있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또 둔감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행간은 미세먼지 이모저모, 미세먼지의 행간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일군 발암물질이다. PM2.5 이하 미세먼지가 특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네. PM2.5가 뭐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미세먼지 발령 기준은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 기준을 따진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PM2.5라고 하는 거는요. 입자의 크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도 마이크로미터라고 따집니다. 근데 우리 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는 입자가 큰 게 있고 어떤 거는 입자가 좀 작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입자 크기를 쟀을 때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면 PM1.0, PM10 이렇게 부르고요. 예. 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면 PM2.5 이렇게 부릅니다. PM이 뭐예요? 그러니까 PM이 파티큘레이터 매터라고 해가지고요. 예. 입자 크기를 약자로 영문으로 입자 크기 PM 이렇게 정한 거예요. 어제부터 새로운 거 많이 배워요. 어제는 KF 우리 이런 거 배웠거든요. 코리아 필터. 그러니까요. 오늘은 우리가 영문으로 따지면 메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코리아 필터가 뭡니까?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PM2.5 이하가 네. 특히 위험하다. 그렇게 입자가 작으면 우리 몸에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이게 PM2.5 정도가 되면은요. 어디서 어떻게 미세먼지가 발생하는지 원인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요. 예. 이렇게 입자가 작으면은 이게 약간 스프레이로 뿌려놓은 것 같은 분무 형태가 돼요. 입자 형태가. 분무. 그래서 다른 입자와 반응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화학물질, 중금속하고 붙기도 하고 우리 몸에 나쁜 화학물질하고 같이 결합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데요. PM10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 호흡기에서 좀 걸러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폐까지 잘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PM2.5 같은 경우에는 폐포까지 바로 들어가 버리고요. 우리 혈액으로 흡수가 됩니다. 혈관으로까지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폐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혈액을 타고선 그게 돌아다닌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이라든가 심장마비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뇌까지. 예, 특히 임산부가 노출됐을 때 저체중 아이를 출산하거나 또 조기 출산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미세먼지의 행간 짚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그냥 막 여쭐게요. 시간 될 때까지. 우선 일반 마스크로 안 된다. 요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요. 네. 그렇죠? 삼겹살 먹으면 미세먼지 씻어내는데 효과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어요? 네. 좀 미끈미끈한 걸로 이렇게 뭐 씻어낸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PM2.5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이제 염증 같은 거 발생했을 때 그걸 좀 줄여주는 그 어떤 식품들, 녹황색 채소라든가 과일, 해조류가 훨씬 더 도움되고요. 무엇보다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네. 물은. 삼겹살은 도움 안 된다. 네.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실내 환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특히 주부들 큰 고민이에요. 아니 바깥이 그 공기가 더 나쁘면은 환기시키면 오히려 바깥에 있는 나쁜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집안에서 요리를 하거나 고기를 굽는다거나 이러면은 미세먼지가 또 집안에서 발생할 수 있잖아요. 특별한 유해 물질이 발생했을 때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바깥 공기보다 안 공기가 더 나빠졌을 거라고 생각됐을 때만 잠깐씩 여세요. 그렇죠. 잠깐 열어서 환기시키고 다시 닫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거 더 많은데 이거 그러게요. 내일 저도 하루 드릴 더 하면 안 말씀이 되나요?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떡하죠? 지금 김성환 씨가 거의 미세먼지 박사가 돼서 오셨거든요. 여러분 질문 보내주십시오. 잘하면 내일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조주영님, 삼겹살은 큰 입자의 먼지, 일반 먼지에는 효과 있는 거 아닙니까 하셨는데 과학적인 근거는 없답니다. 다만 맛있으니까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영양 생각해서 말이죠. 2부로 갑니다. 오늘 뉴스닥 스페셜 손님들 기다리고 계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지난 주말에요. 부산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 여성이 기절하자 엘리베이터에서 짐짝처럼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이 영상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상당히 충격을 줬는데요. 아직도 많이 무섭고 힘들지만 심지어는 지금 다른 지역으로 피신해 있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뉴스쇼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이 피해 여성이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예,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 건지 귀를 좀 기울여 보죠. 잠시 후 부산 데이트 폭행 사건의 피해 여성 연결하겠습니다. 화요일의 코너죠. 오늘 뉴스닥 있는 날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스페셜 게스트 두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무림의 고수. 저는 이분을 보면은 무림의 고수가 생각이 납니다. 예. 예. 변호사 한 분, 그리고 그림을 기막히게 그리는 전직 의원 한 분. 여기까지만 힌트 드리면 아실까 모르겠어요. 이 두 분과 함께 잠시 후에 찾아오죠. 화제 인터뷰에서는요. 반가운 목소리를 만나봅니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 스타 모태범 선수가 어젯밤에 은퇴식을 치르고 사이클 선수로 인생 2막을 시작한답니다. 어제 은퇴식을 치른 모태범 선수 오늘 아침에 만나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 지난 주말 부산에 거주하는 한 여대생이 남자친구에게 가혹한 폭행을 당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폭행 당시 모습이 담긴 CCTV를 보면요. 폭행으로 이미 기절한 여성을 남성이 질질 끌고 갑니다. 여성은 겉옷이 다 벗겨진 채 남성 손에 이끌려서 마치 짐짝처럼 끌려갑니다. 다행히 이후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요. 지금 피해 여성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면서 아예 다른 지역으로 피신해 있는 상태랍니다. 하지만 세상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SNS에 글을 직접 올렸는데요. 오늘 그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를 다치신 상태예요? 저는 이제 눈 쪽 뼈와 이제 코 쪽 골절로 이렇게 다쳤고요. 또 온몸에 타박상과 갈비뼈 쪽에 금감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저도 사진을 봤습니다만 얼굴이 얼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퉁퉁 부어있던데 그럼 입원하셨어요? 네,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원도 못 하셨었다면서요? 네, 이제 부산에 있으면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두려워가지고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은 상태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 부산에 있을 때는 그 남성이 찾아올까봐 겁나서 병원도 못 가셨어요. 네. 세상에.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1살입니다. 21살. 그러면 사귀었던 남성은? 마찬가지로 98년생 21살. 언제부터 사귀셨어요? 3개월 정도 됐어요.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까? 사귄 지? 네. 자, 힘드시겠지만 사건 당시로 좀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20일 처음에는 말다툼이었다면서요? 네, 차 안에서 이제 말다툼으로 일어난 일인데 그냥 별거 아닌 평소와 같은 말다툼을 하다가 원래 잦은 말다툼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남자친구의 집착과 소유욕이 날이 갈수록 커져서 그 전에도 자기가 화가 나면 벽을 부순다든지 집안에 있는 가구를 부수거나 저를 감금시키는 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예. 제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만하자고 하니까 그 산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말다툼은 차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만하자 우리 헤어져라고 하니까 야산으로 끌고 갔어요? 네, 저를 이제 목을 조르면서 제압을 하고 왜 자꾸 헤어지자고 하냐고 자기는 저랑 못 헤어진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때리면서 정신 잃을 정도로 때리면서도 나 너랑 못 헤어져 너 사랑해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폭행이라 하면 서로 치고받고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목을 누르고 그냥 일방적으로 때리는 폭행인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계속 반항을 하니까 도망가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제 머리를 운전대에 갖다 박는 등 창문에 갖다 박는 차 내부에 제 머리채를 잡고 계속 구속을 했고요. 저를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계속 감금했어요. 감금하고 거기서 또 폭행? 아니 그 상태에서는 제가 이제 어르고 달랬지만 집에는 가지 못하게 해서
그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잠이 들었고 예. 그 다음날 학교를 가야 한다고 꼭 다시 돌아오겠다면서 이렇게 어르고 달랜 뒤에 예. 집에 돌아와서 이제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어요. 그쪽의 반응이? 저를 절대 못 놓아준다고 자기를 농락하냐며 저한테 계속 욕을 하고 제가 들고 있는 못생긴 사진을 저한테 보내면서 다른 남자가 저를 못 가로채게 이런 사진으로 SNS에 올릴 거라며 협박했어요. 어떤 사진이라고 지금 그러셨죠? 이제 제 얼굴이 이상하게 나온 사진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못생겼다고 이렇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연락을 계속 이제 안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협박을 해도 예. 저보고 이제 절 놓아주겠다면서 자기 부모님을 맹세하고 저희 집 우편함에 제 물건이랑 편지를 넣어놨대요. 그 물건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 보내면 절 놓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희 집 그 밑에다가 네 물건 갖다 놨으니까 그거 찾은 다음에 사진 찍어 보내. 그럼 그걸로 우리 이별이야. 이렇게. 네. 어허. 그럼 문 열고 나가셨겠네요. 네. 이제 문을 딱 열자마자 문 앞에서 제가 문 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 남성이? 네. 세상에. 그래서요? 네, 그렇게 저를 문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다음에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예. 저를 마구잡이로 이제 주먹과 발로 구타를 한 뒤에 예. 제가 헛구역질을 하니까 제 얼굴에 샤워기로 물을 뿌려서 이제 헛구역질을 멈추게 한 다음에 흰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더라고요. 흰 옷으로 갈아입으라. 왜요? 제 몸에 피가 덮일 정도로 옷이 덮일 정도로 때릴 거라고 그래야지 자기 기분이 풀릴 것 같다고. 아, 잠깐만요. 피에 흥건히 젖는 걸 봐야지 내 기분이 풀리겠다? 네. 아, 이 남자친구 뭐 하는 친구입니까? 네, 걔는 학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 그냥 무직? 네. 아니, 이거는 무슨 조폭 영화에나 나올 법한 한 장면이어서 제가 지금 이게 사실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인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흰 옷으로 갈아입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화장실에서 저를 폭행하면서 웃으면서 저희 집에 있는 젤리를 씹어 먹으면서 저를 때리는데 저 아무런 죄책감이나 이런 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흰 옷을 갈아입고 일단 자기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제가 분명히 너희 집으로 가면 네가 또 때릴 게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네가 지금 집에 가지 않으면 저를 여기서 누군가가 신고하면 경찰이 올 때까지 주먹으로 제 이빨을 다 부셔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다가 합의를 봐서 그러면 카페에 가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며 일단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갑자기 자기가 마음을 먹었는지 자기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네, 그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자기 집 동 앞으로 이제 저를 밀어넣는데 그 와중에 제가 경비분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었군요. 네. 아니, 눈까지 마주치면 살려달라고 하는데 경비 아저씨가 모른 척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 그냥 남자친구 집으로 끌려 들어간 겁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 동 안으로 밀어 넣어서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다음에 제가 계속 반항하니까 제 옷을 다 찢고 주먹과 발로 제 얼굴과 명치 쪽을 계속 가격하면서 제가 기절하니까 제 머리채를 잡고 시체 끌듯이 2층까지 끌고 왔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목격한 그 동영상이군요. 반항을 하고 안 따라가려고 하자 기절시킨 다음에 그야말로 짐짝처럼. 아이고, 다행히 누군가 신고를 하긴 했어요. 이제 제가 처음에 경비분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경비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 그걸 또 목격하셔서 근데 이제 경찰분들도 동은 알지만 정확한 호수는 몰라서 1층부터 18층까지 다 뒤져가지고 제가 있는 곳을 찾아냈다고 하셨더라고요.
그 경찰분들이 이제 벨을 눌러서 그때. 폭행이 멈췄어요. 저는 지금 들으면서 그 이웃 주민이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무슨 죄까지 벌어졌을까 정말로 소름이 끼치는데요. 네, 그 안에서 저를 더 때리려고 했을 때 진짜 감금이 뭔지 진짜 협박이 뭔지 보여주겠다면서 제 옷이 다 벗겨져 있을 때 웃으면서 공주 옷 입혀줄게 하면서 제 옷을 입혀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아, 예.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도 이게 사실일까 싶으시죠? 이런 식의 데이트 폭력 사례가 적지 않게 지금 신고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도 그나마 다행히도 체포가 됐습니다. 남자친구. 근데 체포된 뒤에도 협박 문자가 왔다면서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체포된 뒤에 이제 조서를 쓸 때 저한테 잘 말해줘야 된다고 그 체포되기 전에도 저보고 잘 말해주지 않으면 저도 죽이고 자기도 죽을 거라고 협박을 했었거든요. 아니 잡혀간 다음에도 그러면 협박 문자를 보내고 협박의 말을 체포되는 순간에도 했을 정도니 우리 피해자분이 느꼈을 공포라는 건 이거는 상상이 안 되네요. 끔찍해요. 감금 치상 혐의로 구속이 된 거죠? 네. 경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제가 신변 보호를 신청할 때도 걔 이름 하나를 쓰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경찰분들도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해주세요. 제가 무서워하는 걸 알아서 그런 건지를. 제가 알기로는 처벌이 데이트 폭력 이 정도 상당히 공포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그래요. 알고 계세요? 네, 알아요. 제가 이걸 당하고 나서 인터넷에 많이 알아보고 검색도 많이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신고를 못하는 이유가 처벌이 약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보복이 두려우니까. 그렇죠. 지금 제일 두려운 거, 무서운 건 출소 후에 다시 찾아올까 봐. 네, 저보고 흥신소를 사용해서라도 저를 찾아낼 거라고 했거든요. 아이고. 지금 두려워서 피신해 있어야 할 정도인데 저희 목소리만 들어도 이게 지금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다가 이 사실을 꼭 알려야겠다, 꼭 할 말이 있다고 용기를 내신 이유는 뭘까요?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데이트 폭력을 많이 당하셨는데 많이들 이제 보복이 두려워서 숨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저를 보면서 용기 내서 이렇게 하나씩 알려지면 이렇게 데이트 폭력에 대한 특례법도 되고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처벌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큰 용기 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대응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사회 전체가 이런 일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야겠다.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제가 정말 응원드리고요. 격려드리고요. 힘내셔야 되고요. 절대 오늘 이 목소리를 여러분들 흘려듣지 마시고요. 우리가 함께 이 대응책에 대해 논의해봐야겠습니다. 몸조리 잘하시고요. 이 사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저희가 꼭 뉴스쇼를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어떤 처벌 받게 되는지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 실신한 여자친구를 끌고 가는 동영상. 그 동영상의 피해 당사자죠. 데이트 폭력 사건의 피해 여성 만나봤습니다.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앞에서 좀 무거운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지금 기운을 내야겠어요. 예,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힘을 내고요. 뉴스닥 지난주부터 이 두 개의 빈 의자에 스페셜 게스트들을 모시고 있죠. 지난주에는 황영철 의원, 표창원 의원, 표창원, 황영철 두 분 나오셨었고요. 이번 주는 이번 주 또 스페셜한 두 분의 조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차명진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예, 최강욱 변호사 오셨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우선 최 변호사님은 뉴스쇼에 전하고 스튜디오고 첫 출연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조금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한테는 생소한 분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분이 예. 정말 무림의 고수, 제야의 왕자. 직접 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냥 저 서초동에서 변호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들이 대부분 서초동에 계시죠. 예. 최강욱 변호사. 예. 이분이 법무관 시절에 장성 몇 명을 보내셨죠? 그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전설 같은 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4명? 2명? 더 됩니다. 더 됩니까? 예. 더 됩니까? 예, 최강욱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차명진 전 의원님. 저랑 전화 인터뷰 정말 많이 하셨는데 현역 때. 네. 그렇죠. 그때 전화 인터뷰 뉴스쇼 출연하고 나면 그렇게 청와대로부터 전화 받으셨다면서요. 이제 가끔 받았는데 네. 제가 이제 원래 직설을 하니까 예, 청와대에서 좀 약간 좀 부드럽게 해달라. 뭘 부드럽게 하라는 거 뭘? 그렇죠. MB 예. 때죠 그때가.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한 게 이제 정치를 하면서 정치는 종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 정치인 특히 권력이 높아지는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 따라서 그분들도 비판받고 감시받지 않으면 언제나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 소신이에요.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당일 때도 야당일 때도 언제나 이제 권력에 있는 분들에 대한 비판을 저는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네. 모두 까기로 직설로 하는 성향이 있어요. 모두 까기로 하면 근데 자기 편이 없잖아요. 다 적대잖아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마이크를 잡으면은 직설로 얘기해도 사석으로 들어가면 한없이 인간적인 사람, 부드러운 사람, 빈대가 많은 사람. 빈대가 많은 사람. 그런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진짜요. 지금도 이제 제가 방송에 나가고 막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여당에서 입센 사람들하고 많이 이제 방송을 하지만 그분들이 방송 중에는 상당히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 팬을 의식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삼지만 딱 방송이 끝나면 아주 부드럽게 저 같은 참 인간 처음 봤다. 저 같은 당신 같은 차명진 전 의원 같은 인간은 처음 봤다라는 말할 정도로 자화자찬을 하면서 시작을 하시는 차명진. 사실이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뉴스쇼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으셨다니까 제가 사과드리고요. 그렇죠. 오늘도 또 시원한 발언 부탁을 드립니다. 최 변호사님, 최강욱 변호사님은 저랑 지난 여름에 같이 여러분 아시죠? 제가 휴가 때 환경연합에서 하는 환경 포럼을 다녀왔잖아요. 한일 환경 포럼. 네. 그때 우리가 같이 숙식을 일주일 동안 그러게 말이에요. 배를 타고 함께 숙을 한 건 아니고 식은 진짜 큰 배를 같이 이런 배 친구십니다. 배 동무시기도 해요. 그때 제가 강연을 예리하시네요. 확실하게 장성 날릴만 하네. 숲과 시를 탁 구분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시네요. 지금 이 두 분 나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환영한다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자, 상한가 하한가 이 두 분은 과연 어떤 인물을 꼽아오셨을지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상한가 하한가를 확인을 했어요. 이 두 분이 뽑아오신 상한가 하한가를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뉴스닥을 한 2년 진행했는데 이렇게까지 스페셜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한가 하한가 여러분 오늘 뭐부터 시작할까 제가 항상 이렇게 시작하는데 오늘은 이런 걸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인지 지금부터 여러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상한가. 차명진 전 의원님. 상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입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 상한가. 최강욱 변호사님. 하한가 누구 골라오셨습니까? 저 장제원 대변인. 차명진 전 의원의 상한가가 최강욱 변호사의 하한가. 자, 최강욱 변호사님의 상한가 누굽니까? 저는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상한가. 차명진 전 의원님 하한가 누굽니까? 예, 저도 조국 민정수석 맞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상극인 패널은 제가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진짜? 한 번도 이렇게 된 적, 그러니까 하나 정도 겹친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정반대인 적은 처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요 자리도 지금 두 분을 한 2m 정도 떨어뜨려. 원래는 저희가 한쪽으로 붙여서 앉혀드리는데 떨어뜨려서 앉혀드렸어요. 마주보고 말씀하시라고. 자. 말씀하세요. 이 옆에 앉아도 돼요. 네. 그럼요. 역시 고수 두 분. 차명진 전 의원님. 진짜로 장제원 대변인이 상한가 맞습니까? 지금 상한가 주신 거 맞아요? 그 전에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수석 대변인 제도를 사실 제가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6년 전인가 아마 그 당시에 새누리당 대변인을 했는데 한나라당인가요? 하도 요즘에 이름이 잘 저도 헷갈리는 6년 전이 뭡니까? 한나라당일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대표가 이 대변인을 셋을 임명하더라고요. 저는 3명 임명하는 줄 알면 안 하려고 그랬죠. 근데 저 임명하고 그 다음에 윤상현, 그 다음에 조윤선. 제가 좀 기분이 나빴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남아있기 위한 명분으로 수석 대변인이라는 거를 자칭 만들어가지고. 수석되셨어요, 그때? 예. 자칭하셨다고요? 네. 근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장제원 대변인을 왜 제가 상한가로 뽑았는지 이제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데. 정치공학적으로? 그냥 정치적으로. 지금 한국당은 사실 수세예요. 이건 뭐 모두가 다 인정하듯이 이제 수세일 때는 어떤 식의 어떤 그 전술이 필요하냐면 퇴각 전술 내지는 농성전이 필요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우리가 공격하거나 어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영을 널리 펼치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써야 되는데 하여튼 퇴각하거나 농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기 그 핵심을 보호하고 질서 있는 주변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뭐냐면 적이 어디 있는지 우리하고 상대하는 편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수세인데 주변에 뭐 하여튼 바른미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유사한 야당이 많아요. 그런 측면을 보고서 지지자들한테 바로 우리 편은 누구고 적은 누구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장제원 대변인이 바로 그것을 한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정치 경찰과의 대치선을 그은 거죠.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했냐면 장제원 대변인이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려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경찰들이 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장제원 대변인은 그렇게 강하게 나간 것이 정치적으로는 옳았다. 자, 최강욱 변호사님. 좀 심하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특히 또 수석 대변인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공당의 입인데 또 공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을 상대로 지금 미친 개라고까지 표현을 하셨거든요. 물론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전략도 고심하실 것이고 또 우리 차 의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반전의 기회를 잡고 싶기도 했을 것 같고 또 울산시장 공천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죠. 하자마자 그날 이제 발표했다는 거 때문에 아니 하필이면 왜 압수수색을 해도 시청 압수수색을 해도 공천 발표하는 날 하냐 잔치집에 재 뿌릴 일 있냐 지금 이거거든요. 한국당은.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가 공교롭게 일치하는 걸로 봐서 그 정치적인 공격을 하시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거를 경찰이 미친 개다라고 해버리시면 경찰이 그 압수수색 영장 날짜 같은 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는 의원님이니까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은 법원이 발부하는 것이고 또 사전에 그날 신청하고 그날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경찰은 또 검찰을 통해서 청구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게 발부가 된 마당에는 경찰의 압수수색은 신속하게 은밀하게 빨리 진행하는 게
맞는 거니까 예. 어찌 보면 절차대로 했을 측면이 있는 것인데 지나치게 정치적인 이익을 고려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소위 그 품격의 문제를 많이 지적받고 있단 말입니다. 품격. 네. 당대표이신 우리 홍준표 대표님이나 홍준배는 아니고 홍준표. 예. 얼마 전에 또 김성태 의원님이 뭐 들깨 발언하신 것도 저는 좋게 들었는데 또 비판받으시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그런저런 점들을 대변인이 또 이 미친 개라고 표현을 하심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치적으로도 저는 큰 도움이 별로 안 됐을 것 같고 정치적으로 봐도 도움 안 됐을 거다. 네, 또 경찰관들이 우리나라에 한 14만 15만 이렇게 됩니다. 예. 가족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유권자들인데 선거에도 과연 도움이 될까? 그것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젠가는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서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무마시키는 발언을 네. 또 하시는 것 같던데 예. 저는 그것이 장제원 의원이 실수하셨다는 거를 좀 자인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차명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품격에 일단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도움 안 된다. 제가 대변인을 좀 해봤는데요. 예. 이래요. 이 대변인이 분명하게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예요. 품격도 유지하면서 어떤 당의 선명한 입장도 동시에 내밀 수 있는.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런 대변인이 딱 한 사람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쭉 보면. 누굽니까 그런 능력자는? 이거는 절대 아부하는 게 아닌데 예. 현재 그 국무총리 하는 분 있죠. 이낙연. 예. 이낙연. 저는 대변인하면서 그분을 저의 이제 롤 모델로 생각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품격을 유지하다 보면은 그 무슨 소리 했어? 아무도 주목 안 하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강하게 그 대치선을 긋다 보면은 품격 떨어진다. 품격 떨어진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막말 얘기하는데 예. 막말과 강한 말이 사실은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그 이번에 장제원 의원이 사실은 그동안 탄핵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해가지고 언론에 좀 인기를 끌었지만 보수 진영에서 우파 진영에서 오른쪽 진영에서는 저 사람 맞아 이런 인상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강하게 공격했던 이런 것들이 인상이 강하면서 그런데 오히려 지지층에서는 별로였다. 예, 사실은 별로였어요. 예.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인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분명하게 자기 위치 포지셔닝을 저는 했다고 봐요. 아니 근데 그 포지셔닝을 하는 과정에서 왜 경찰을 데리고 오면 경찰을 미친 개라고 하면서 광견병이라고 하면서 자기 포지셔닝하는 거 이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서 좀 주목을 끌었고 그러니까 결론은 좀 논개 역할을 한 것 같아 제가 볼 때. 논개. 최강욱 변호사님 지금 살짝 웃고 계세요. 논개는 결정적으로 함께 물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정치하면서 그 정도 희생 정신이 없으면요. 클 수 없어요. 장제원 의원 저희 또래고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저 금태섭 의원하고 고등학교 동기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시던데 하여튼 그 여당의 대변인이 과거에 보면은 제 기억에도 그 아나운서 출신 이계진 의원이 대변인 하실 때 나는 웃을 소자 소변인이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데뷔 때부터 재밌는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뒤로도 큰 비판을 안 받으셨던 것 같고 박희태 의장 같은 경우도 예전에 명대변인 소리를 들었던 분이잖아요. 그때 이제 새로 만들어낸 말도 많고 맞아요. 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것도 그분이 만들어낸 그분이 거죠.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내로남불. 예. 그러니까 그런 얼마든지 그런 정치적인 이익도 고려하면서 상황을 좀 이렇게 유리하게 반전시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 의원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장제원 의원이 개인적인 어떤 그 배경 때문에 좀 초조하셨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탄핵 정국에서 이익을 담당하셨다가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다시 또 복당을 했다가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비판을 받으셨고 또 기억하시는 분들은 과거 초선 시절에 친이계 선봉장으로서 그 과격한 발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가 탄핵 때 점수를 땄다가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뭡니까 진보 진영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사람 뭐지 이랬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배신자 소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무리하신 거 아닌가. 자, 알겠습니다. 이 논쟁은 끝나지 않을 논쟁 같아요. 왜냐하면 한 분은 상한가, 한 분은 하한가 정반대의 평가를 내린 장제원 수석 대변인 먼저 얘기를 해봤고요. 근데 이상하다. 왜요? 여당 대변하는 분들을 마지막 말을 하게 해주네. 아니 지금 퐁당
상하셨잖아요 지금. 상한가 얘기한 사람을 뭐 마지막으로 하게 해주고 다음 편에는 저기 최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자, 그럼 이제 퐁당퐁당 갈게요. 잘 보세요. 최광욱 변호사님 상한가 누굽니까? 조국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 아까 그러셨죠. 네. 하한가 누굽니까? 차병진 전 의원님. 예, 조국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조국 민정수석 왜 상한가입니까? 지난주에 청와대 개헌안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자리가 이제 3일 연속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특이하다고 느끼고 이분을 상한가로 뽑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게 일단 현안 중에 가장 지금 핫한 이슈인 개헌안을 발표하는 주역이 됐다. 발표했죠. 하나하고. 예, 또 하나가 민정수석이라고 하면은 과거 정권에서 뭔가 좀 비밀스럽고 그리고 뒤에 숨어 있는 실력자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예. 그 이미지는 지난번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건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지만은 뒤에 숨어서 어찌 보면 권력의 막구실세로 활동하면서 검찰이나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을 활용해서 정권의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 뭐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도 잘 나타나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런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개헌안을 국민들에게 직접 나서서 설명하고 예. 또 이거를 이제 주관하는 실무자였단 말이죠. 예.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그 촛불 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었고 이번 정권이 어떤 점을 받들어서 또 이번 개헌의 정신이 무엇이고 예. 또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는 무엇인지 이런 점들을 뭐 굉장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줘서 과거 민정수석들이 보여주지 않았던 어떤 좀 신선한 모습 그리고 민정수석이 자기 역할에 충실한 모습 예. 그리고 본인이 취임 일성으로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이 제도 개선에 나서는 모습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이 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 기존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은 신선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네. 설명하면 되나요? 자, 차명진 전 의원님 지금 전혀 동의 못하겠다는 표정 하한가 주셨어요. 조국 민정수석. 자, 정치적으로 좀 바라볼게요. 예. 아까 이제 그 이 장제원 대변인에 대한 평가도 저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봤지만 예.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상당한 배려에 의한 거였다. 배려? 예. 어떤 일정하게 예비군 양성 차원에서 국민들께 우리에게 이런 카드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 조국 민정수석이 나왔다고 보는데. 그러면 대권의 카드? 등등. 예비군이라는 그렇죠. 건? 예. 너무 띄워주시는 거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 대권 카드? 그런데 저는 잘못 내밀었다 카드를. 잘못 내밀었. 왜요? 예. 왜요? 그러니까 자리가 상당히 그 이분을 오히려 모양을 망가뜨리는 자리였다. 그렇게 보세요. 네. 이 개헌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안 될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이 동의 안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헌안인데 그런 것을 소개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절차. 이게 근데 법무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발표하는 게 아니라 뭐 왜 조국 민정수석이 저 사람이 발표하지? 라는 이제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리고 뭐 국회에도 아까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또 이렇게 텔레비전에는 잘 나오라고 그러나? 앤드. 그리고 하고 이 내용도 있잖아요. 상당히 자의적으로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그 주목을 해보셨으면 나중에 3일차에 발표한 내용하고 이분이 그 전에 발표한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제가 딱 한 예만 들면 지방분권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 내용은 지방자치 수준이었고 그리고 이분은 수도권 망국론을 얘기했어. 그런데 그런 얘기 없었어요. 자, 알겠습니다. 이 법을 전공하신 분이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위헌 소지 갖고선 지금 찬반 논란이 있더라고 맞다 그러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하여튼 짧게. 우리 헌법에 보면 그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나 국회 제적 과반수가 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있는 거는요. 예전에 우리 위헌정당 해상 심판을 정부가 제소해서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건 정부가 발의하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대통령이 전자결제를 외국에서 해가지고 시작됐거든요. 그게 오히려 위헌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대통령이 발의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참모로서 주무 또 법무비서관을 산하에 두고 있는 민정수석이 하는 거는 너무나 그 맞는 절차였고. 이건 정부 발의가 아닌 대통령 발의다.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제 민정수석이 이걸 발의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참모기 때문에 설명하는 절차를 거쳐서 국무회의를 또 거쳤죠. 3월 22일인가요? 그때 국무회의에서 아마 이거를
정식 심의를 하고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발의 절차를 거친 것이고, 그러니까 위헌 소지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물론 정치적으로 뭐 시비거리를 삼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법률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자, 차명진 의원님 퐁당입니다. 당. 예, 이게 변호사가 이제 뭐 법률적으로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약간 좀 그런데 하지만 예. 헌법은 있잖아요. 법률적인 게 아니에요. 헌법은 정치적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헌법의 전반적인 기조 내용은 뭐냐면 헌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해야 된다. 이게 기본 상식이고, 그렇고 국무회의 멤버가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소개하고 국민들한테 설명해야죠. 국무회의 멤버가 했었어야 된다. 네. 정치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아니면 뭐 대통령이 직접 하시던가. 대통령이 직접 하시던가. 자, 정부가 발의를 하도록 돼 있으면, 정부가 주체가 되면은 국무위원들이 n분의 1의 발언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건 정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대통령이 발의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이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차 의원님 마지막 발언입니다. 하여간 이번 개헌은 별로 통과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거를 하여튼 조국 민정수석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이거 안 하려는 거를 하는구나. 이것도 하나의 임당수냐. 아까는 논개. 이번에는 임당수.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양한 생각을 들으시는 자리입니다. 뉴스닥은 이렇게 다른 생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오늘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판단하시면 되는 자리입니다. 두 분 나오시니까요. 이제 고수 두 분이 나오시니까 진보 보수에 시간이 정말 훌쩍 갔어요. 차명진 전 의원님 어떠셨어요? 소감 짧게. 오늘 스페셜 뉴스닥. 예. 뭐 우리 김현정 앵커와 같이 뉴스를 진행하게 돼서 상당히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강욱 변호사님. 저는 차명진 의원님 소탈하신 모습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직접 뵈서 반가웠고요. 아까 제 말이 시간이 너무 짧네요. 예,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스페셜 뉴스다.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주시고 치열하게도 청취자들도 논의하고 계세요. 논쟁하고 계세요. 상한가 한가를 놓고. 오늘 스페셜 뉴스다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요. 다음번에 또 한 번 요 조합 요대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글쎄요. 왜요, 최 변호사님? 별로? 예. 시간이. 시간 좀 길게 해서 한번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닥 차명진 전 의원, 최강욱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예, 문자가 정리를 다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김영광님, 장제원 수석 대변인 강한 발언 맞습니다만 강한 발언과 품격 없는 발언은 다르죠. 이효선님도 대변인은 말을 가장 품격 있게 하면서도 강하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건데 막말의 대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반면에 3382님은 이게 어차피 전체 경찰에 대한 지적이 아니었고 정치 경찰 일부에 대한 지적 아닙니까? 정치 경찰이라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8988님, 장제원 의원 발언 잘한 겁니다. 예, 정치 보복만 거듭하는 이 세태에 대해서 뭔가 따끔하게 할 말을 해야 됐다. 이런 의견들 들어오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전반적인 그 청취자 흐름이 어떤지를 좀 얘기해달라고 주문하세요, 저한테. 전반적으로는 장제원 의원은 발언이 좀 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이 청취자들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 데이트 폭행 이야기 들으시고는 이게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다라는 문자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요. 데이트 폭행이라는 게 말로만 들었지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는 몰랐다. 많은 분들이 그 심각성에 대해서 오늘 깨닫는 계기가 됐다는 문자 보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요. 이 목소리 혹시 기억하십니까? 축하드려요. 네, 모태범이라고 합니다. 어제가 마침 생일이었는데 생일날 금메달까지 선물로 받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최고의 진짜 생일 선물인 것 같아요. 여지껏. 당연하죠. 네, 네. 태극기 들고 춤추는 세레모니. 네네. 오늘 조간신문 1면에 쫙 난 거 아세요? 아, 그런가요? 네, 몰라갖고요. 한국신문은 보질 못해갖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 목소리.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단거리 간판 스타 모태범 선수 목소리입니다. 그때 금메달 따고 바로 다음날 저랑 인터뷰했었어요. 그 모태범 선수가 빙판을 떠난답니다. 어젯밤에 타령 스케이트장에서 현역 은퇴식 치르면서 마지막 활주를 했는데요. 특별한 건 인생 2막을 위해서 새로 도전하기로 한 일이 바로 사이클 선수랍니다. 아니 가장 잘한 스케이트를 떠나서 사이클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뭔지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모태범 선수 직접 만나보죠. 아, 모태범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국가대표 모태범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로 전 국가대표 된 거예요? 네, 그렇죠. 하루 사이에 또 이제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모태범으로 찾아뵙습니다. 느낌이 어때요? 지금 전직이라고 소개하면서? 사실 어색해요. 많이 어색하고. 예. 어제 이후로 이제 뭐 은퇴를 했고, 이제는 또, 그래서 조금 마음이, 시원섭섭한 것도 있네요. 그렇죠. 그 은퇴식 하면서 얼음판 위에서 질주를 했어요. 마지막 질주. 네네. 그 기분은 어땠어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얼음판 위에서 활주를 했거든요. 맞아요. 네. 눈물이 나올 뻔 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 참았어요? 꽉 참았어요? 너무 그냥 좀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그 한 바퀴를 돌면서 지난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갔을 것 같은데 제일 떠오르는 순간 언제가 제일 기억나던가요? 아, 저한테 이제 기억 남는 순간은 2010년 이제 저를 모태범이라는 선수를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알아주신 대회가 이제 밴쿠버 동계올림픽이었잖아요. 2010년. 그렇죠. 제 생일날 또 메달을 얻게 됐고. 이거 기억나세요? 지금 앞에 들려드린 그 인터뷰가 금메달 따고 바로 다음날 인터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풋풋하네요. 풋풋함이 느껴지더라고 목소리에도. 8년 전이니까 지금 한 22, 21, 그때죠. 네, 그러니까요. 목소리도 어리네요. 목소리가. 네. 그때가 제일 누가 뭐라고 해도 기억나죠? 아, 그럼요. 그때가 제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도. 네. 저도 이게 8년 전인데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그때 금메달 얼마나 값진 금메달이에요.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그걸 따고 나서 정말 온 국가가 축제였습니다. 모두 다 모태범을 잡아라. 모태범 인터뷰해라. 다 달려들었는데 모태범 선수가 뉴스쇼랑 하겠다 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랬나요? 이야, 진짜 영광입니다. 그런 모태범 선수가 여러분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은퇴를. 아니 이 30밖에 안 됐는데 왜 벌써 은퇴해요? 사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요번에 올림픽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정말 깊게 저 혼자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스케이트 말고 다른 거를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 문득 그 생각이 왜? 후배들도 너무 잘해주고 있고 제가 스케이트를 잘함으로써 누군가 후배는 저를 이기지 못하면 이제 해외 훈련을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못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이제는 좀 내 자리를 양보해 주고 싶다. 양보하고 싶더라고요. 네네. 아니 그러면 어차피 정상도 맛봤던 선수고 이제는 이런 경쟁의 세계가 지긋지긋할 법도 한데 저 지도자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렇듯이 은퇴 후에 지도자의 길 가서 후배들 양성할 수 있는 건데 그 길이 아니라 사이클 선수로 사이클 새내기로 재도전 이게 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뭐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스스로.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런 경쟁을 하고 배우고 그런 게 사실 좋아요. 좋아서 이런 도전을 하게 됐죠. 아직까지는. 네. 근데 너무 새롭네요. 사이클이라면. 이게 저희가 스케이트 선수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병행을 해요. 뭐 스케이트는 훈련하고 하계나 뭐 동계 때도 마찬가지로 야외에서 이제 사이클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허벅지 힘, 다리 힘 키우느라고.
네, 이 스케이트 종목이랑 사이클이라는 운동이랑 근육이 저희가 똑같아요. 그렇구나, 쓰는 근육이. 네. 예. 또 저희는 해보니 재밌더라고요, 또. 네. 그래요. 그래서 사이클하고는 이미 친숙한데 이제는 네. 그 사이클을 취미가 아니라 혹은 훈련용이 아니라 정식 선수로 도전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경륜이 되는 거죠, 경륜. 네, 사이클이 아니고 이제 경륜을 준비하는 사람이 된 거죠. 1년 정도는 합숙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학교 졸업을 해야지만 경륜 선수의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학교부터 입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합숙 생활? 그렇죠. 네. 와. 1년 정도는 네, 백수입니다. 아니, 스피드 스케이팅의 그 금메달리스트 모태범 선수가 경륜에 말하자면 새내기가 돼서 합숙 훈련부터 학교부터 다시 들어간다? 예. 와, 그럼 아예 정말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데 각오가 돼 있습니까? 뭔가 이제 도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미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30에 바닥부터 시작하는 아주 기초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다, 눈부시다 생각하고요. 네네. 경륜이 이게 올림픽에도 있어요, 종목이? 경륜 종목이 있는데 저희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나간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출은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면 그 하계올림픽 진출이 이제 목표가 되는 겁니까? 특히 크게 보면 뭐 그런 게 목표긴 한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네요. 이제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해서 뭐 당장의 꿈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동계올림픽이 아니라 하계올림픽에서 언젠가는 모태범 선수 볼 수 있길 바라고요. 네네.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으니까. 네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거기서 내친 김에 메달 따고 나서 우리 다시 한번 인터뷰하죠. 진출까지만 하시죠. 예. 그렇게 하죠. 올림픽 진출 확정되면 우리 인터뷰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무조건. 네. 지금까지 고생했고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어제 은퇴식을 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모태범 선수였습니다. 모태범 선수 응원 문자가 쏟아지네요. 윤시우님, 응원할 올림픽 종목이 하나 더 생겼네요. 화이팅입니다. 민경현 님도 모태범 선수 응원합니다. 이경수님, 30대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었다 하셨고요. 송점희님, 정말 멋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요. 예, 모태범 선수 응원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확 거치고 우리 봄도 좀 활기차게 출발했으면 좋겠는데요.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마무리 노래는 이 곡으로 골랐습니다. 어떤 날 출발. 저는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